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들은 경기가 없는 주말에도 머릿속을 계속 돌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캐딜락의 데뷔와 첫 드라이버 라인업 구성, 벌써 2026년을 바라보며 현재를 희생하는 윌리엄스, 팀에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 적응 중인 사인츠, 그리고 2026년 차가 자신을 위해 설계되지 않을 거라는 현실과 마주한 페라리의 해밀턴. 각각만 놓고 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모두 합쳐지면 F1이 패독 뒤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죠.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렇듯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2026년 캐딜락이 마침내 F1 그리드에 공식 합류합니다. 페라리 엔진과 그레임 로우던의 지휘 아래 치르는 첫 시즌이자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정 변화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죠. 아직 드라이버 라인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베테랑과 신예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름은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스. 보타스는 윌리엄스, 메르세데스, 자우버를 거친 뒤 2025년 메르세데스 리저브 드라이버로 브랭리에 복귀했습니다. 홍보 활동뿐 아니라 시뮬레이터 세션과 기술 회의에도 참여하며 2026년 메르세데스 차와 파워 유닛 개발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죠. 여러 제조사와 규정을 경험한 그의 이력은 캐딜락이 초반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페레스는 이 신생팀에서 올바른 프로젝트로 복귀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레드불을 떠난 뒤에도 동기부여가 강하고 타이어 관리 능력, 악조건에서의 성능 발휘, 팀 내 리더십 등 신생팀이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드라이버로 평가받습니다. 패독의 일부 기자들에 따르면 캐딜락은 시즌을 거치며 차량 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특히 높게 본다고 합니다. 여기에 베테랑만 있는 건 아닙니다. F2에서 활약 중인 맥라렌 소속 아일랜드 시네 알렉스 던, 아스톤 마틴 리저브 드라이버이자 2022년 F2 챔피언, 그리고 내구 레이스에서 이미 캐딜락을 경험한 브라질의 펠리페 드루고비치도 후보에 있습니다. 또한 내구 레이스 WEC에서 활동 중인 미크 슈마허 역시 주요 목표가 불발될 경우에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분명한 건 캐딜락이 데뷔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해에 눈에 띄는 성적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데뷔 시즌부터 탄탄한 기반을 쌓는다면 발전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술적 이해, 프로의식, 그리고 빠른 적응력을 갖춘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이 2026년 개막전에서 첫 발을 제대로 내딛는 핵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중 누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윌리엄스의 시선은 분명합니다. 바로 2026년이죠. 영국팀은 몇 달 전부터 FI47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자원과 풍동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술 규정 시대에 맞춘 차 개발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팀 대표 제임스 보울스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올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5위는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라고요. 도릴턴 캐피털의 안정적인 지원 덕분에 상금 몇백만 달러를 놓친다고 해도 예산 상한제 안에서의 작업에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2025년을 다리로 삼아 2026년 도약을 위한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완전히 갖춰놓는 것, 분명한 진전도 있습니다. 차의 무게를 줄였고 고질적인 냉각 문제를 해결했으며 부품 제작 속도와 비용을 개선했죠. 예를 들어 원래 잔드보르트에 투입하려던 업그레이드를 경쟁팀의 추격을 막기 위해 5주나 앞당겨 스파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빠른 대응은 예전 윌리엄스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로 트랙 성적이 들쭉날쭉해도 팀 내부는 이미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미래를 바라보는 동안 올해 페라리를 떠나 합류한 카를로스 사인츠는 현재 더 복잡한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는 마라넬로의 루이스 해밀턴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죠. 완전히 다른 엔진 브레이크에 적응하는 것, 제동과 엔진 브레이크 개입 사이의 전환이 달라지면서 브레이킹 포인트, 기어다운 방식, 코너 진입까지 운전 스타일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사인츠는 FI47의 전반적인 성격에는 빨리 적응했다고 하지만 아직 모든 조각을 맞춰 패키지를 100% 활용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적인 적응과
의미 있는 업데이트 부재가 겹치면서 헝가리 바르셀로나처럼 긴 코너와 연속 코너가 많은 서킷에서는 성능이 잠재력에 못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팀 철학과 차에 익숙한 알렉산더 알본이 포인트에서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죠. 팀 내부에도 답답함은 있습니다. 보울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사인츠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완벽한 조건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남은 시즌 사인츠의 목표는 세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깔끔한 주말마다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챙기는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2026년 프로젝트에서나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윌리엄스의 상황은 섬세한 균형입니다. 당장의 목표를 내려놓는 대신 2년 뒤 도약할 현실적인 기회를 잡으려는 거죠. 보울스의 이 배팅이 맞아떨어진다면 사인츠는 파란 레이싱 슈트를 처음 입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과정을 결실로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메르세데스를 떠나 10년 넘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페라리로 이적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패독의 기대는 컸습니다. 7번의 월드 챔피언에게 맞춘 그의 스타일과 기술적 취향을 반영한 차를 타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트랙에서의 결과는 이 화려한 이적의 무게를 따라가지 못했고 스프린트에서 거둔 단 한 번의 우승을 제외하면 샤를 르클레르에게 포디움과 포인트 모두 뒤지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몇 번의 힘든 주말 이후 스스로를 향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고 아직 SF-25에서 모든 성능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술적인 적응 문제, 특히 엔진 브레이크였습니다. 페라리를 떠나 윌리엄스로 간 사인츠와 마찬가지로 해밀턴 역시 기계식 브레이크와 엔진 감속 사이의 반응 차이에 맞춰야 했습니다. 이는 코너 진입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며 수년간 몸의 밴 주행 습관까지 바꾸게 만들죠. 그럼에도 해밀턴은 마라넬로에서 느낀 분위기에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수준과 강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환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는 자부심이 거의 손에 잡힐 정도라며 아직도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스스로를 꼬집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앞으로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 규정에서 처음 나올 SF26 프로젝트는 해밀턴에게 맞춘 차가 아닙니다. 올해 SF25를 특정 드라이버 중심으로 설계했던 것이 전체 성능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절대 속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개인적인 요구는 배제하기로 한 거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가장 빠른 차에 드라이버가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힘들고 에너지 관리와 그립 유지가 까다로워질 2026년 규정 속에서 적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 모두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프로젝트와 빠르게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슈퍼 엔진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실제 경쟁력에 대한 답은 SF26이 처음 트랙에 나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해밀턴에게 2026년은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유연성과 회복력을 시험받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라넬로의 매력에 빠졌던 속도로 새로운 채도 적응할 수 있다면 그의 빨간 꿈이 포디움 정상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페라리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또 한 번 르클레르가 해밀턴을 앞설까요? 아니면 해밀턴의 8번째 타이틀 도전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결승선 채널에서 뵙겠습니다.